보통 이 기업들을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자 수도 탑5를 차지하고 있죠. 최소 뭐 여기는 10,000명 이상, 다른 기업들은 다 5,000명에서 뭐 8,000, 9,000 막 이렇게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거 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개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죠. 뭐 여기는 이제 상품 추천 이런 거 해줄 테고요. 이런 거는 뭐 컨텐츠하고 광고를 추천을 해주겠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요즘에 여자 그 옷 광고가 저한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여자 옷을 살 것도 아닌데 이런 광고가 왜 뜨나 뭐 생각을 해서 몇 번 클릭을 해봤는데 클릭하면 이제 더 많이 뜨죠. 또 컨텐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분이 아마 오늘로 한 740분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제 컨텐츠를 보셨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 컨텐츠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시는 건가? 저희 이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과연 어떤 경로로 들어오셨는지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티 안 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오고 있었고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됐어요. 이 수면 밑에 조용히 은밀하게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오픈 AI가 그 챗GPT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대박을 쳤죠. 그리고 그 오픈 AI의 뒤에 이제 숨어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튀어나와서 이 챗GPT를 이제 빙에 탑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빙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존재감이 없던 이런 검색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챗GPT를 달고 나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지금까지 검색과 광고를 독점하고 있던 이 구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거니까 구글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구글이 챗GPT에 대항하는 바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좀 망신을 좀 당했죠. 왜냐하면은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그 뭐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억, 1000억 달러네요. 10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렸죠. 1000억 달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정도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기업이 이제 공중분해된 것과 동일한 시총이 어마어마한 감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5월 달에 바드를 다시 정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이했던 점은 예전에는 이제 영문 버전만 공개가 아니죠. 영문 버전만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이번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기본으로 탑재를 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먹기 위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은 네이버가 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일본도 야후재팬이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쓰던 얘네들만의 검색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시장인 거죠. 자기네들이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만 자기네들이 좀 열세인 이런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구글의 자신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구글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데 영어 버전만 제대로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강화학습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영문 버전만 대비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 시장에 대해서까지 인력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는 구글이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병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얘기하기를 전 세계에서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좀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바드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빙챗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고 하면 저는 바드를 쓸 생각이에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넣은 질문은 독도는 일본과 한국 중 어느 나라 영토야?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하면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동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바드 같은 경우는 일단 회피형이에요. 도와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요 싫어요를 누르면 돼요. 요 싫어요를 눌러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추가 의견을 제공을 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글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든가 학습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빙에 물어봤더니 빙은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유엔군도 인정을 했다 한국 영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답변 내용이 이제 뭐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도 과연 이런 대답을 할지 의문이 좀 들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너 일본에서 접속해서 질문할 때도 이렇게 대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래요. 그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칸이 있지만 여기에 아예 입력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은 요 새 토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 이제 지금까지 대화가 싹 지워지면서 밖으로 아예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새 토픽을 누르기 전에 요 화면을 캡처를 해서 증거를 보존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본어로 질문을 해봤어요. 일본어로 질문을 하면 일본어로 만들어진 문서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 답변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대답을 보니 역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래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많은 문헌, 우리나라 문헌도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의 많은 문헌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던져보기로 했죠. 야,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또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국의 고유 영토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일본 문서는 그 일본 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많을 테고 적어도 일본어로 물어보면 반대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학습할 수 있는 문서의 양에 비례를 해서 약간 다수결 같은 느낌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그 정보를 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야 뭐 땡큐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너 일본에서 접속해서 질문할 때도 이렇게 대답하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 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튀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영어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용자의 위치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영어로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 빙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자꾸 민감한 질문을 던지니까 약간 정색을 하면서 영어로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구글의 바드는 이런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는 빙보다 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피해 나가는 느낌이라면 이 마소의 빙챗은 약간은 어버버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빙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대화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균형 모드, 창의 모드, 정밀 모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균형 모드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처음부터 대화를 리셋을 하면서 창의 모드로 다시 시작을 해봤어요. 왠지 창의 모드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대화가 풍성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 모드가 되면 좀 더 재밌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다시 던져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독도는 어느 나라인지 영토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균형 모드일 때는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창의 모드로 가니까 분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요 정밀 모드를 선택을 해봤어요. 왠지 정밀 모드라고 하면 좀 보수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정밀 모드 상태에서 던졌더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래요.
그러니까 정밀하죠. 예. 사실이니까. 정밀한 건 맞는데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다 항의하면은 얘네들이 아니다 이거는 독도는 한국 땅이야 이렇게 주장할 애들은 아니잖아요. 바로 꼬리 내리고 우리가 실수했다 하면서 이거 지워버릴 텐데 이런 답변을 내놓는 걸 보면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이제 내가 팔아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이 모드별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의 모드와 균형 모드, 정밀 모드에 대해서 내 스타일에 맞게 이 모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에 어떤 게 부합한지를 모르겠어요. 왠지 느낌적으로는 정밀 모드는 더 보수적이고 창의 모드는 좀 주관이 많이 개입을 하면서 좀 더 풍성한 내용 그리고 좀 더 이제 재밌는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막상 적용을 시켜서 보니까 다음번에 내가 어떤 질문을 제대로 던질 때 어떤 모드를 선택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던진 거는 수입차 매장에 갔을 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그 사회 문화적인 이런 내용들이죠. 바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안 1, 2, 3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 1 같은 경우는 미소를 짓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명확하게 얘기해라, 친절해라, 신중하게 고려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뭐 이런 하나만한 뻔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답안 2를 클릭을 했더니 옷차림에 좀 신경을 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소 짓고 의사소통하고 근데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협상하라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답안 3를 봤더니 이번에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질 말래요. 이 수입차 매장은 옷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편하게 가라, 자신감 있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딜러의 말에 동의를 하지 말래요. 이거 뭐 싸우라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답안 1은 약간 딜러 밑에서 딜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라면 답안 2는 약간 딜러와 대등한 입장에서 옷차림이 좀 신경 쓰고 가서 협상을 해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답안 3는 옷차림에 신경도 쓰지 말고 딜러 말에 동의도 하지 마. 그리고 네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를 딜러에게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빙 같은 경우는 빙챗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해줘요. 일단은 옷차림이나 행색에 서비스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비싼 옷을 입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프로모션 할인금에 요거 꼼꼼히 따져봐라. 그러면서 요 자동차 카페나 앱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제 견적을 도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거 블랙박스, 틴팅, 하이패스 요거 꼭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 맞죠? 그리고 계약 한 달 내에 차량을 출고하는 게 좋다. 이게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요 밑에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 2번을 클릭을 해보면 될 텐데 일단 요 내용만 갖고는 한 달 내에 촬영을 뭐 하고 싶어야 하죠. 예. 맨날 밀려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수입차 매장 직원들도 사람이므로 너무 뽑아먹으려고 하지 말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은 빙이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요 회사 회식인데 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요 합법적이냐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회사 회식을 빠진다고 해서 제가 뭐 깜빵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욕을 좀 먹을지언정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과연 제가 이 합법적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얘가 이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요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드에서는요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병가 신청, 연차 휴가, 사유 휴가 뭐 이런 걸 신청하래요. 회식을 빠지기 위해서 연차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 하루를 아예 나오질 말라는 거죠. 안전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차까지 써야 될 정도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는 당당히 얘기해라 못 간다. 두 번째는 가족, 행사, 몸 상태 요게 이제 제일 먹힌다. 그러면서 먹는 약, 한약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하거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제가 뭐 한약을 먹어서 돼지고기는 이제 오늘은 못 먹습니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저는 이제 저녁을 못 먹습니다. 제가 저녁을 끊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오늘부터 저녁 끊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슈에 맞춘 이야기를 해라. 보일러나 에어컨이 고장났다. 중고거래 오늘 당근마켓에서 뭐 제품 팔아야 되는데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참 사유를 동료를 통해 전달하라. 아, 이게 이제 다른 동료가 회식으로 어렵다고 할 때 이제 덩달아서 합류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욕 먹으니까 남이 먼저 얘기할 때 자기도 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덩달아서 합류하면 좀 티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먼저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약간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빙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 급등 주식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빙 같은 경우는요, 저는 급등 주식 추천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원리 원칙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경영 분석을 하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급등주는 아예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없었고요. 그런데 바드 같은 경우는 이 급등 주식을 추천을 해줬어요. 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누리호의 주계약자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엔진을 만들고요. LIG 넥스원은 위성 발사체, 현대중공업은 누리호 발사대를 개발한대요. 요렇게 이제 관련된 주식을 찍어 주더라고요. 요건 좀 의외였죠. 저는 빙이 추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번역 테스트를 좀 맡겨봤어요. 이제 이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자바 언어를 만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하고의 그런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 중 일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드래그를 해서 번역을 맡겼더니 일단 빙 같은 경우도 뭐 번역을 잘해요. 잘하는데 이게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약간 그 구글 번역기 돌린 느낌? 요 정도 느낌이었고 제가 챗GPT 3.5 그러니까 저는 무료 버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GPT 3.5는 번역을 잘하죠. 훌륭하죠. 그래서 번역 품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이제 바드의 번역을 맡겼더니 저는 이제 좀 충격인 게 뭐냐면 일단 이거에 대한 번역 품질이 최소한 GPT 3.5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매끄러웠어요. 근데 좀 황당했던 거는 이런 내용이 이제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번역을 의뢰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달린 거죠. 그리고 답안 2를 제가 클릭을 하면 여기에 대한 번역까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게 제가 아까 그 구글하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소송과 관련된 기사라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여기다가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주석을 아예 달아줘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번역은 일단은 바드를 먼저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무료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환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환각 테스트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이제 환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가짜 뉴스를 생성한다거나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됐는데 30분 후면 이게 워싱턴에 떨어진다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스카이넷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니면은 대부분 인공지능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99%는 진실이고 1%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1% 확률로 거짓이니까 웬만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누리호 발사 7시간 전에 제가 이게 누리호 발사가 실패했냐 사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바드와 빙이 모두 틀렸어요. 둘 다 발사 실패한 이유를 알려줘 그랬더니 발사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리호 3차 발사는 엔진 3단이 조기 종료되어서 이제 실패를 했다. 그래서 4차 발사를 준비해야 된다. 4차 발사 준비할 계획이래요 벌써. 발사조사위원회가 이런 내용까지 했대요. 누리호 3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죠. 그리고 빙 같은 경우는 둘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리호 1차가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3차하고 얘네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드에게 야 너 2차하고 혼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랑 혼동했는데 그냥 2차랑 혼동했냐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아직 발사를 안 했대요. 그리고 2차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질문을 바꿔서 1차랑 혼동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가 발사랑 혼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어요. 결국 인정을 하고 있고 3차는 아직 발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바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빙은 요거는 조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2차 발사 혼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말한 게 맞대요. 아직 발사도 안 했는데 3차 발사가 실패한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혼동을 했대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제가 이미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거를 제가 확신을 하는 거지. 이미 발사를 하고 난 상황이었으면 저도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바드에 비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은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비교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제 바드가 확실히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회 문화적인 뉘앙스 이런 거를 이해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빙챗도 괜찮다 오히려 낫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빙챗은 그 네이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재밌는 내용 이런 것들을 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많이 제공을 해주지만 구글은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면은 오히려 구글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구글 점유율은 유지가 되고 빙이 네이버의 점유율을 뺏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바드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 보기가 1, 2, 3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하나의 질문을 던져놓고 3가지 답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 모드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제가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싹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바드를 먼저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둘 다 환각에 빠진 경우에 바드가 더 빨리 탈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은 아예 인정을 안 하거나 인정을 한다면은 바로 튀어버리죠. 대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드 같은 경우는 이 쓸데없는 미사유가 좀 빠진 담백한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구글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 그 회사 업무 위주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보 위주로 보실 분들은 바드가 오히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구글이 챗GPT 나오고 6개월도 안 돼서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구글이 그동안 인공지능 분야에서 논문도 제일 많이 발표를 하고 큰형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해도 이 학문을 연구하는 거랑 그 학문에서 비롯된 원리를 기초로 제품을 만드는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구글이 그동안 상업화를 위한 제품 개발에는 약간 소홀했던 게 맞아요. 실제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 챗GPT를 출시하기 전에 케냐에서 그 케냐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임금을 주면서 오랜 기간 강학습을 해왔어요. 근데 구글은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인공지능을 불과 3개월 만에 출시를 하고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까지 포함을 해도 5개월 만에 이걸 출시를 해버린 거라. 이거는 구글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그 팜2라든가 그 람다 이거의 저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저는 챗GPT보다 뛰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MS가 구글에 대해서 이 검색과 광고라는 구글의 그 본진 여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지만 구글이 이걸 방어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구글이 그동안 주저하던 그러니까 제 살 깎아먹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동안 인공지능 공개를 안 해왔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구글이 당하고만 있을 거냐 방어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구글이 지금까지 그 검색 시장을 워낙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빙이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구글은 아무리 방어를 해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일부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구글은 당하고만 있을 거냐. 저는 이제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부 일부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 포인트는
아마도 MS가 알고 있는 그 자기의 약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MS가 구글을 공격한 진짜 이유. 이게 단순히 광고 시장 때문만은 아니에요. MS가 구글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MS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